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몰래 소변을 본 남성에 대해서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전에서는 2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서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여고생 등 뒤에 몰래 소변을 보고 달아났던 남성에게 강제추행이라는 판단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사건 개요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벌써 이 사건은 2년 전 사건입니다. 2019년 11월 25일에 오후 11시경인데요. 그때 이제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떤 한 그 여학생, 당시 피해자는 18세였는데요. 네. 그 여학생 뒤에서 이제 가해자 범인이 그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후드티 그리고 패딩 점퍼에다가 몰래 소변을 지금 본 혐의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혐의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이 1심, 2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난 것을 유죄 취지로 좀 파기해서 1심으로 다시 환송 조치한 그런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왜 이런 일을 벌였던 건가요? 일단은 뭐 본인 얘기에 의하면 예. 그 가해자는 화가 난 상태로 이제 차에서 내렸는데 횡단보도 앞에 있는 여성을 보고서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따라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욕설 등이나 이제 화풀이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피해자가 당시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통화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 뒤에서 몰래 이제 지금 옷과 머리 등에 이제 소변을 봤다라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이 다른 그 10대 여성에게도 화풀이를 한 전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도 사실은 그 피해자를 좀 특정하고서 지금 사건을 저질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이 사건이 있었고요. 그 같은 연도에 12월에 동일한 사건을 지금 그 피의자가 저질렀었는데 11월 5일경 또 밤 11시쯤입니다. 시간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천안 근처에서 본인이 이 사람이 이제 연극 배우인데 연극 그 연습 에 대한 그 취소 통보를 받고서 네. 화가 나서 당시 이제 16세 되던 여학생의 뒤를 쫓아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피해자의 가방을 당기고 또 침을 뱉어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1,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 갈린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 지금 무죄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배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좀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모욕감이 들었을 수는 있으나 예.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반하게 한 그런 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본 것이고요. 이제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것이 이제 그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또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또 이것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런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온 것인데 결국은 지금 이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 판례가 좀 적용돼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특히 본인이 지금 그 어떤 이런 그 혐오적인 그 추행 행위를 당했다라고 판단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이런 행동들이 성적 자기결정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또 다음에 이런 유사한 사건이 나왔을 때 이런 판례를 좀 주목해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그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이거를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 이거를 재판부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넓혀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까 그 상황으로 다시 되돌려 보면 지금 그 피해 여학생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그 놀이터에서 휴대폰 전화를 하고 있던 상태인데 뒤에서 지금 그 범인이 그러니까 피의자가 소변을 지금 몰래 넣었잖아요. 옷과 머리에 지금 소변을 지금 소변을 놓는 행위 이런 것들이 왜 몰랐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성추행 같은 행동들은 피해자가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많고요. 또 이런 지금 피해 행동들을 즉각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뒤에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걸 판례가 되었다는 점이 뭐 이번에 좀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일단 뭐 대법원이 이렇게 판례를 한번 만들면 하급심에서는 그 판례에 따르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사건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그 재판부의 판례가 나올지 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네, 이번에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21개월 아이를 재운다면서 어린이집 원장이 눌러서 숨지게 했습니다. 징역 9년이 선고가 됐는데 이 사건 개요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 3월이었죠. 생후 21개월 된 그 아이를 그러니까 원생이었는데 이 어린이집 원생인데 재우는 과정에서 온몸으로 아이를 짓눌러서 사망해서 또 숨지게 한 그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1심 판결이고요. 대전지법에서 선고된 내용입니다. 네. 지금 그래프로 보고 있는데 적용된 혐의가 아동 학대 치사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숨지게 하는 과정에서 이 원장의 고의성은 없었다 이렇게 본 겁니까? 네, 일단은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본 건 아니죠. 고의성이 네. 있었다라고 본 건데 네. 다만 여기에 이제 그 양형 기준에서 지금 감형 기준이 적용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징역은 9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사실 이 형이 약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감형 기준이 적용됐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원장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여기 공범으로 지금 규정된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 네. 학대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다라는 점 때문에 감형사유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그 여쭤보려고 했던 고의성과 관련된 거는 네. 숨지게 하려는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 이거를 이렇게 본 거냐 이렇게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라고 봤으면 아마 살인죄가 적용됐을 그렇죠. 가능성이 네. 높은데 이게 상해치사죄가 적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상해는 했지만 살인에 이르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본 것이죠. 네, 살인과 관련된 범의는 없었다라고 본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판단한 것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그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일명 정인이법이라고 하죠. 네. 이것이 올해 2월에 개정됐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일단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거기에 대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내에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 그 적용되는 정인이법을 적용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었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살인과 연관짓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유족 측에서도 강하게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내용이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장선상에서는 일단 유족 측에서는 일단 그 고의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살인과 관련된 고의성이 있었기 때문에 적용 혐의 자체를 아동학대 치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게 한 그 혐의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게 왜냐하면 그때 행위 자체를 봐야 되는데 네. 보통 이제 성인도 보면 자다가 이제 몸을 뒤흔들고 비틀고 하잖아요. 예. 근데 아이 같은 경우도 당연히 낮잠 자는데 몸을 비틀고 이런 행동이 당연한 것인데 그 아이가 자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당시 화면을 보면 이 원장이 하는 행동들은 실제로 정말 그 아이를 꼭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구속하는 그런 모양들이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온몸으로 그 아이를 휘감고요. 또 심지어는 그 이불까지 동원해서 아이를 휘감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이후의 행동들이 이렇게 감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사망한 아이가 발견된 게 1시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했던 그런 고의적인 행동들이 지금 명확히 보였다라는 점이죠. 이게 네. 사실은 저 정도 그러니까 아이가 저 정도의 구속을 당하게 되면 본인이 이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성인 여성이 21개월 된 아이를 몇 분만 이렇게 압박을 하더라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봐서는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정인이법이 적용돼서 학대가 살인에 이르게 있다라는 이거 살인죄를 좀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아동학대를 계속 지금 방치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게 결국 처벌이 가벼워라는 그런 인식들이 앞서게 되면 후에 이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또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동학대 피해 현황을 보면 이제
그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게 87.4%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2.5%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적지만 이게 왜 이렇게 적냐면 보통 가정 내에서 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지 않냐?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당연히 아이를 믿고 맡기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들이 그것에 대해서 최근에는 뭐 CCTV라든지 이런 것들로 감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서로 의견 교환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행동들 그리고 거기서 이 아이를 정말 심하게 압박하고 구속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행동들은 정말로 좀 처벌이 이게 아까 말했듯이 이것을 살인죄로 좀 적용하지 살인죄를 적용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고 아니면 뭐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이런 것들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유족 측 입장에서 아이의 유족 측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교수님께서 미필적 고의를 말씀하셔서 추가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앞선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살인의 고의라는 게 흉기로 찌르거나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해서 그 숨지게 하는 그런 것 외에 네. 지금 이런 상황처럼 지금 어린 아이가 어떻게 보면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그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린 아이를 이렇게 그 감싸고 안고 있었을 때 그냥 계속 이 상태가 유지가 됐을 경우에는 숨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점을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미필적 고의를 적용을 해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유족 측의 입장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앵커님 말씀대로 지금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아이를 이렇게 꼭 감싸서 죽이겠다라는 그런 행동을 했다, 생각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감싸놓은 것만으로도 이 아이가 죽을 수 있다라는 네. 그 인지하는 그 자체가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네. 적용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는 이 아이가 지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타인 어떤 사람이 봐도 아이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면 좀 어땠을까라고 지금 보는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일단 뭐 관련해서 지금 뭐 원장 측에서는 반성을 하고 있고 살인과 관련된 의도는 없었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유족 측은 또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급심에 또 판단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향후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추가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